피해자를 살해한 이영학은 인터넷으로 사체 유기 방법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그러다 피해자의 옷을 그대로 입힌 채 사체를 유기하면 옷에서 범인의 DNA가 나올 수 있다는 글을 본 이영학. 이영학은 딸과 밥을 먹은 이후 피해자의 시신에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고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이후 시신의 얼굴에 수건을 덮고 목욕 가운을 입힌 뒤 몸을 웅크린 자세로 만들고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에게 빌린 SUV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넣고는 딸과 함께 강원도 영월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이영학의 모친이 사는 곳으로 인적 드문 산길을 찾아 그곳에서 시신을 알몸 상태로 만든 뒤 유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영학이 시신을 유기한 때는 피해자 최양의 부모가 경찰에 딸의 실종 신고를 한 지 20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하루 전 최양이 이영학의 딸 은사를 만나러 나간 날, 최양의 부모님은 오후 5시까지 계속 연락되지 않는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후 5시가 넘은 후 딸의 휴대전화가 꺼졌고 부모님은 백방으로 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고 밤 11시 20분경 지구대로 직접 찾아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 아이가 친구들과 놀다가 늦어지는 거라며 기다려보자고 한 경찰. 이후 한 번의 순찰 이외에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답답했던 부모님은 SNS에 실종된 딸의 사연을 올렸고 아이를 찾는 내용은 무한 리트윗됐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살해당하고 유기당하는 순간까지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의 대처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요. 피해자가 12시간 동안 살아있었기 때문에 더 대처소가 아쉽고요. 또 경찰은 실종 24시간 만에 수사를 시작했고 이영학의 집으로 들어가는 최양의 모습이 찍힌 CCTV를 보고 이영학을 용의자로 보고 체포를 했습니다. 당시 2009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영철, 정남규, 강호선 사건 이후 실종 수사가 많이 나아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당시의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그 부분이 우리가 이 유튜브를 하는 취지와 상당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약간의 경찰도 딜레마가 있어요. 대부분 실종 수사의 많은 부분들이 아동 청소년이 가출을 했을 때 그 발생하는 신고들입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막 찾다 보면 결국은 그 어떤 스스로 집을 나가가지고 범죄 행위에 가담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딜레마라고 하냐면 그런 일들이 한 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경찰서에 말해서 수십 건이 지금 발생되어 갖고 신고가 되어 있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을 찾는 것에만 수사력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딜레마를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경찰이 당연히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가출을 했든 안 했든 그건 나중에 사후 판단하는 거고 무조건 수사가 개시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추가되어야 될 것은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의 가족들이나 주변인들 혹시 당연히 그런 일들이 없으셔야 되겠지만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내오던 사람들이 한두 시간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 휴대폰이 꺼져 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거 아이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놀다가 늦게 오는지도 모르고 이런 생각들을 하셔갖고 평상시에 늘 오던 아이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을 동원해서 찾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이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이내에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만든 우리의 골든타임입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상의 골든타임이 있는 게 아니고 범죄로 인한 피해가 있는 실종을 나중에 검토를 해보니 24시간 이내에 찾는 경우는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데 48시간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사망의 이제 확률이 높아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72시간이 넘어가면 실제로는 한 80%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는 통계가 있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실종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누군가
평범한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경찰에 무조건 일단 신고를 하십시오. 경찰이 찾든 안 찾든 그 처음 문제고, 지금 이 사건처럼 뭐 신고를 했는데도 미온적인 태도로 보인다, 그러든 말든 무조건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했을 때 지금 많이 변화되었어요. 그전보다. 네, 그전보다 많이 변화되었고, 특히 부모님들이 신고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 왜 신고를 안 합니까?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그 난리 쳐가지고 다 찾았는데 별거 아니면 미안하니까 안 하거든요. 경찰은 그걸 하려고 우리 주변에 국가에서 명령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미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간곡히 드리는 말씀인데, 수많은 사건에 제가 투입이 됐습니다만 대부분의 초기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늦을 수도 있지 뭐 라는 생각 때문에 일상적인 패턴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연 신고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건 뭐 좋다 나쁘다 평가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어찌되었건 빨리 알려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찾는 것보다는 수사가 빨리 개입이 될 수 있는 이런 그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발전이 돼서 장점과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영학이 어쨌든 시신을 유기 방식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이게 그대로 따라했는데, 옷을 입은 채 유기를 하면 이 범인의 DNA가 발견되니까 알몸으로 버렸거든요. 알몸인 경우에는 DNA가 나올 확률이 적을까요? 이거는 사실 제가 수사기법이어서 지금 상세히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예전에는 이렇게 깨끗이 지우고 나면, 뭐 소위 닦고 나면 아주 극소량의 DNA가 나왔을 경우에 이것을 판독하는 기술이 모자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DNA를 증폭을 해요. 아주 극소량의 양을 증폭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들 이춘재 사건에서 그렇게 30년이나 지났지만 아주 작게, 그 당시 기법으로는 DNA의 어떤 그 지문을 찾을 수 없는, DNA 지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DNA 지문을 찾을 수 없는 양이었는데 이것을 이제는 증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웬만한 그 증거인멸의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DNA는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 좀 이제 궁금한 게, 그 최양 시신 유기 장소를 그 어머니가 살고 있는 강원도 이제 영월로 정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뭐 익숙함? 자주 다녔던데 이래서 그곳을 정하게 되는 건지, 또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이런 게 있을까요? 이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제가 할 때 시신 유기 장소를 보니까 상당수가 자기가 알고 있는 장소를 먼저 떠올리는 경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지나갔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강원도에 굉장히 유기 사건이 많이 있었거든요. 시신이 유기되고 산에 매장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도 대부분 그곳을 뭐 여행 때 놀러를 갔든지 아니면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지나다녔던 길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익숙한 길이라는 것이 좀 맞긴 한데, 좀 중요한 것은 익숙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다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뭔가를 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는 그 익숙함이라는 심리학적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곳에 어떻게 매장을 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곳을 굳이 찾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익숙함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 내가 사무실이나 집은 완벽하게 내가 사람들이 동선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시신을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놈들이 어딘가에 누굴 매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발적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여기는 많이 다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편안함, 심리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장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는 장소에 보통 유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 그렇죠. 잘 아는 장소인데 잘 아는 지역과 장소를 선택하면서 그 매장 장소는 결국은 어디냐? 아주 그 익숙한 환경,
뭐 이런 걸 선택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영학이가 그 시신을 유기한 후 서울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딸과 함께 올라오는 길에 차 안에서 뭐 유서 형식의 영상을 촬영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보, 진작에 당신 따라갔어야 되는데 내 유서를 쓰고 내가 약을 넣었는데 이 새끼들이 와가지고 햄버거 시켜 먹으면서 그걸 먹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말이 안 되게 됐는데 당신은 알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당신이랑 나랑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만 알아. 이 영상에서 이영학은 자신이 아내를 따라 죽으려고 유서를 써놓고 약을 음료수에 넣어놨는데 딸이랑 친구가 햄버거를 먹다가 마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남긴 이유가 뭘까요? 야, 근데 그 여러분들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운전을 하면서 지금 딸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또는 그 자기 혼자 막 이렇게 지금 중얼거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볼 건 다 봐요. 운전할 거 다 하고 자기 위험하지 않은 행동 다 하고 있고 판단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은 결국 뭐냐? 그 사건이 만약에 발생된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시신을 유기하는 이 순간까지의 모든 행동이 우발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어떤 이 수법입니다. 그렇죠. 방법이 되겠죠. 방법. 사건 발생 경위가 이거다라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만드는 거죠. 네. 네. 우발적 범죄로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녹화. 근데 여기 영상을 보시면 이영학 목소리 뒤로 훌쩍거리는 딸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딸이 친구를 유인해 갖고 수면제도 먹이고 이 범행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범행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기를 갖고 나가서 이제 행동을 따로 했고 그래서 시신 유기에도 동행을 했고 일부는 참여하는데 당시에도 딸이 적극적인 공범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참여한 것인가 의견이 분분했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딸이 일단은 지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물론 지적인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 엄마가 이제 사망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나 혼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배경이 된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일단 지시하는 대로 그것이 뭐 합리적이다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냥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는 지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판단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럼 14살인데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다른 틀 오랫동안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 찬 그 다른 틀 일상적인 삶이 아닌 전혀 다른 어떤 틀 안에 갇혀서 그냥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지시와 이행일 뿐이지 이것이 자기 판단이 개입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배와 통제의 대상이었다. 그렇죠. 그냥 어떤 후자로 보신다는 거네요. 뭐 아주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의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아이가 뭐 법률적인 책임이 없느냐 이런 것은 아닌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는 침묵했느냐라는 것을 본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나한테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요. 어쨌든 이영학이 영상에서 언급한 사망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다시 나눠볼 건데요. 아내가 사망하던 날 그 현장에도 이영학은 딸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